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백신이 부족해 독감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청소년용 무료 백신을 최대 15%까지 어린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파리에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 유럽 일부 나라의 국가 비상사태가 다시 선포됐습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금융회계 분야 전문검사 5명을 보강해 수사팀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출근길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아침 KBS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4층에서 불이 나 여러 명이 다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웅조 기자, 오늘 새벽에 불이 난 겁니까? 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새벽 2시쯤입니다. 불은 14층 58살 김모 씨 집 거실에서 시작돼 가재동을 등을 태워 1,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장애가 있는 김모 씨 부부와 옆집에 사는 이웃 2명이 집 밖으로 나오다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옆집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나와 인근 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소방당국은 소방관 110여 명과 펌프차 등 3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주민 10여 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거실에서 전기장판을 켜고 잠을 자다 갑자기 연기가 나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이 발표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확진자가 갑자기 50명 넘게 발생했는데 일단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고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위치한 부산 만덕동 일대는 원래부터도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전국 최초로 동단위의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내려진 바 있는데 이번 요양병원 집단 감염으로 그 조치도 연장되게 됐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의 요양병원에서 5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병원에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확진자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 5명과 간병인 6명, 그리고 입원해 있는 환자 42명입니다. 이 병원에는 직원과 환자 등 270여 명이 있고 현재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검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53명 중 대부분은 병원 2층에서 나왔습니다. 직원 10명과 환자 33명 등 43명이 2층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중 1명이 이미 숨진 가운데 부산시는 최근 숨진 또 다른 4명의 환자가 유사 증상을 보인 점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고령이라 이분들이 위중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저희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요양병원 바로 옆에 요양원이 위치한 사실에 주목하고 두 시설 간 의료 인력 교류는 없었는지 파악하는 동시에 요양원의 직원과 환자 등 30여 명에 대한 검체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 만덕동은 관련 확진자 30여 명이 나오며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동단위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요양병원 확진 사태에 따라 만덕동 일대에 대한 특별 방역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부산 북구 지역의 13개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작으로 부산 전체 요양시설 종사자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어린이와 임신부들에 대한 독감 무료 접종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만 백신 물량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우선 청소년 물량의 일부를 어린이용으로 긴급히 돌리기로 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으로 분배해야 할 소아과가 텅 비었습니다.
직원들은 접종 중단 소식을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네, 어머니 백신 자체가 현재는 물량이 없는 상태라서. 이 병원은 이미 지난달 말 백신이 동났습니다. 중고등학생용은 이렇게 많은데 신생아나 어린이용이 아예 없어가지고 예약을 아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신이 남아있는 소아과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한 7개 정도 남았다 그래서 10분 안에 오라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급하게 왔어요. 그나마도 얼마 남지 않아 수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번만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제보 보고 말씀드릴게요. 없어서요, 백신이요? 네네,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일선 병원에선 백신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10개 넘는 제약회사에 전화를 걸어본 결과 한 곳도 백신을 구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 가능성으로 인해 백신 수요 자체가 늘어난 데다 정부 조달 백신의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유료 접종으로 몰려 백신이 조기에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배송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같이 이제 급하게 몰려와가지고 뭐 무료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유료로라도 빨리 맞겠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만 13세부터 18세 청소년 대상 무료 백신 물량 가운데 최대 15%까지 만 12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처했습니다. 또 백신 조달 과정에서 기관별 편차가 발생해 물량이 부족한 곳이 있는 것 같다며 질병청의 예비 확보 물량 34만 도즈를 내일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두 나라의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연례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비롯해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는데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일 세 나라 간의 방위 협력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 대선을 20일 앞둔 상황인 만큼 새로운 계획과 논의보다는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현안 점검에 초점을 맞춘 듯해 보였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맹을 언급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 작업에 대한 평가도 주요 의제임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70년 한미동맹의 의미를 평가하는 와중에 두 나라가 이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의체로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한 이른바 쿼드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Additionally, we will discuss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cluding a commitment to continue U.S., ROC, Japan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이에 앞서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찾아 헌화식을 갖고 동맹의 의미를 기렸습니다. 한미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회의를 연 것만으로도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SCM 회의 이후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은 3시간 전 취소됐습니다.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북한이 며칠 전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은 실제로 시험 발사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최근 2년간은 발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성공적이었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얘기,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당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부쩍 커진 덩치에 다탄두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추정되면서 위협적이란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이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미사일 개발은 성능이 확실한지 알기 위해 시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know that when a nation builds out its missile program, the most important thing they do to make sure that it's actually functional is to test those missiles. 북한은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owever, last year did exactly zero.
International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 last year. That held true for the year before that as well. 시험 발사 없는 미사일의 성능에 대해 위협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지 않았고 시험 발사가 2년 동안 없었다는 점을 더 강조한 겁니다. 미국에 대한 위험이 확실히 감소한 만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So the agreement, the understandings, albeit not achieving our ultimate objective in North Korea, has certainly led to reduced risk from the United States.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에 정보를 분석 중이라는 국방부 공식 반응 이외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굳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은 채 오히려 2년간 시험 발사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더 위협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공개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무기 개발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 유럽은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프랑스 파리에는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파리에서 양민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코로나19 최고 경계령이 내려진 지 열흘째.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자 프랑스 정부가 다시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7일부터 프랑스 전역에 발효됩니다. 지난 3월처럼 방역 한계에 달할 경우 전국 봉쇄령까지 또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파리 수도권을 포함해 대도시 9개 지역엔 통행 금지령도 내려졌습니다. 최소 4주 동안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동이 금지됩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35유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년 여름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Le début de l'année qui nous frappe depuis 8 mois revient. Nous sommes dans ce qu'on a souvent appelé cette deuxième vague. Et ça remonte partout en Europe. 수도 마드리드 일대에 이동 제한령을 내린 스페인에 이어 접경국 포르투갈도 국가 비상사태 수위를 높였습니다.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하루 평균 1,000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북아일랜드도 방역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4주 동안 술집과 식당 영업이 제한되고 저녁 8시 이후엔 술 판매가 금지됩니다. 유럽 곳곳이 다시금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로 매일 약 5,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유입니다. 미국도 바이러스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 가운데 추수감사절까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역당국이 공공장소보다 더 통제가 어렵다면서 가족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다시 늘고 있는 주 원인으로 가정에서 이뤄지는 소모임을 지목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이 현지 시간 어제 미 주지사들과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는 전화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소규모 가정 모임은 통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드필드 국장은 다음 달로 다가온 추수감사절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추수감사절 가족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nd particularly with Thanksgiving coming up, we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stress the vigilance of these continued mitigation steps in the household setting. 전문가들도 명절에 이루어지는 가족 모임은 고위험군인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this pandemic, this epidemic under control.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1,000여 명.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3만 6천여 명이 입원했는데 지난 8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간부들이 이 펀드 환매가 중단되기 직전에 치밀하게 살궁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로비 계획 관련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는데요. 수사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직전 회의한 내용이 담긴 회의 주제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금감원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범위의 제한 가능성, 금감원에서 고발 범위 최소화, 금감원과의 딜 등인데 옵티머스가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금감원 쪽에 우선 공을 들였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집행유예 시나리오를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보고 우선 금감원 관련 수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옵티머스의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준 의혹을 받는 윤모 금감원 전 국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김재현 대표한테 2018년에 2천만 원 받은 거 맞으세요? 해당 문건에는 또 수사 등에 대비해 준비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산 교체 작업 진행, 대표와 윤모 변호사 휴대폰 변경, 메일 등 SNS 폐쇄, CCTV 파일 삭제 고려 등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자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회사 관련 기록을 모두 없애려고 계획한 겁니다. 최악의 경우 생활비와 변호사비를 위해 비자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 내용대로 실제 인멸 등이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관계 로비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회계 분야 전문검사 5명을 파견받는 등 18명의 검사로 수사팀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실의 전 행정관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 7월 청와대에 요청했던 자료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입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나 5천만 원을 건넸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시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출입 기록 등을 다시 요청하면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CCTV 영상의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옵티머스 연루 의혹으로 사표를 낸 이모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이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왔느냐는 질문 등에 민정실 업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라임과 옵티머스 두 사태에 대해 무den으로 일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국민의힘은 특검만은 피하겠다는 면피성이 아니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지난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지막까지 수사력을 모아서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 수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발언 등으로 고발됐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됐습니다. 상가 지분을 동생 명의로 숨겨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민주당 민병덕, 김성주, 김수흥 의원 등은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반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시효 만료인 오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전 재산 신고 과정에서 김 의원은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 등을, 조 의원은 11억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빠뜨리고 신고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만약 고의로 누락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검찰은 이들이 일부러 누락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시효 직전까지 수사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의 이른바 옥중 서신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당선자는 모두 94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상직 이원택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전주의선거구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마을 경로당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이원택 의원도 기소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총리 퇴진과 왕정 개혁을 내걸었는데 후자에 대한 의견은 시민들 간에도 엇갈립니다. 왕정 개혁에 반대하는 이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낮부터 정부청사 주변으로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세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총리 퇴진 등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현 정부는 개헌을 통해 상원 의원 250명 모두를 정부가 지명합니다. 입법부 의원을 행정부가 뽑는 것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제3당으로 떠오른 야당은 올 초에 강제 해산됐습니다. เราต้องเรียกร้องให้สภาเปิดวิสามัญเพื่อพิจารณา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นะครับแล้วก็รับ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เข้าไปดำเนินการแก้ไขรัฐธรรมนูญทั้งฉบับ 특히 민주화 시위대는 최근에는 민감한 주제인 왕정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왕정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하루 종일 일촉즉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민주화 요구는 거센 반면 왕정에 대한 태국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ซึ่งไม่เห็นด้วยอยู่แล้วซึ่งหลายๆอย่างที่ผ่านมาในอดีตหรือว่าในหลวงรัชกาลที่9และรัชกาลที่10เนี่ยทรงสร้างโครงการมากมายเพื่อประโยชน์แก่ประชาชนทั้งนั้น 오후 6시쯤 결국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풀면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정부청사 주변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가급적 시위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시위는 밤새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태국은 19번이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 군부는 일부 언론의 쿠데타설을 일축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정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옷차림을 꼭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갔고요. 오늘 아침 철원 김화는 영하 2.9도, 서울 6.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입니다. 당분간 서울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시정도 좋은 편이고요.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서울이 6.7도, 세종 3도에 머물러 있고요. 춘천 3.9도, 대구 11.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청주 18도 예상되고요. 강릉도 18도에 머물겠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20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오늘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파도가 꽤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 가급적 해안가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밤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전시작전권 문제를 다시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연례안보회의가 열렸는데요. 금철영 특파원이 현지에서 전해왔습니다.
미 대선을 20일 앞둔 상황인 만큼 새로운 계획과 논의보다는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현안 점검에 초점을 맞춘 듯해 보였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맹을 언급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 작업에 대한 평가도 주요 의제임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70년 한미동맹의 의미를 평가하는 와중에 두 나라가 이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의체로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한 이른바 쿼드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Additionally, we will discuss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cluding a commitment to continue U.S., ROC, Japan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이에 앞서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식을 갖고 동맹의 의미를 기렸습니다. 한미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회의를 연 것만으로도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SCM 회의 이후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은 3시간 전 취소됐습니다.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만 이 부산 요양병원 사례가 반영되지 않아서 아마도 오늘 숫자가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계절적으로도 단풍 여행지들이 또 걱정인데요. 당국이 관련 대책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덕훈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어제 100명 밑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반가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4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53명, 해외 유입은 31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의 경우에는 이틀째 30명대였습니다. 다만 어제 통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규모는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석과 한글날 연휴에 따른 감염 확산은 아직 그 여파가 크지 않은 것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도 부산이지만 수도권의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 잠원의료기기와 관련해 모두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인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 서울 영등포구의 지인 모임과 관련해 모두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동두천시 친구 모임 관련해서도 누적 확진자가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마스터 플러스 병원 관련 확진자도 1명 더 늘어 모두 61명이 됐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도 행락객들 정말 많이 몰릴 텐데 단풍철 방역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네, 가을 단풍철을 맞아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약 한 달간을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휴게소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관광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 명부 등을 통해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이처럼 위험 요인은 더 많아진 만큼 방역당국은 개개인의 방역 책임을 당부했습니다. 예, 요양병원에서 자꾸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건 관련 대책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수도권 요양병원 종사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추진됩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정밀 방역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인데요.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검사 결과를 평가해 전수검사 지역 확대와 주기적 검사 실시 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투자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특이,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당국의 조사에 치밀하게 대응하려 했던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감원 국장 출신 인사를 자기네 회사로 영입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금감원 검사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쪽 사람을 심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옵티머스 측이 인수 합병한 선박부품 제조사 해덕 파워웨이. 지난해 8월 금감원 전 국장 A씨는 이곳의 상근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경영진이 A씨에게 기대한 역할은 해덕 파워웨이의 감사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 변호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A씨를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비해 선임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A씨를 감사로 추천한 사람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지목했는데 김 대표와 A씨는 같은 대학을 나온 동문이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 금감원의 검사가 본격화된 지난 5월 금감원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따뜻한 마음으로 봐달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2017년 금감원 검사 당시 비용을 받지 않고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짐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감원 검사와 관련된 일은 대형 로펌에서도 진행할 수 있어 본인을 감사로 선임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라며 감사 선임과 옵티머스의 조사 대비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윤 변호사의 부인이자 전 청와대 행정관인 이모 변호사도 비슷한 시기 해덕 파워웨이 사회이사로 선임돼 6개월간 500만 원씩 월급을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이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하면서 원래 보수가 월 300인데 500만 원으로 특별히 책정해줬다라고 말했다고 윤 변호사는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사 재직 기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영향력을 고려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도 김 대표가 자신의 부인이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으로 고가 외제차를 리스하고 백화점 쇼핑도 하고 유치원의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서 유치원 3법이 마련됐는데요. 감사 결과 행정 조치를 받은 유치원들, 학부모든 국가에든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까 상당수 사립 유치원들이 반환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홍진아 기자 보도부터 보시죠. 전국 시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유치원들을 상대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처분 과연 잘 이행되고 있을까요? KBS는 권인숙 의원실에 의뢰해 전국 교육청이 파악한 지난 7년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감사 결과로 드러난 문제점을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는 유치원은 모두 186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 쓴 돈을 아이 부모들에게 돌려주거나 국고에 반납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모두 273억 원입니다. 이들 유치원이 어딘지는 KBS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반환해야 할 금액이 많은 상위 5곳을 꼽아봤더니 모두 경기도에 있는 유치원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돈을 어떻게 썼고 왜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환하지 않은 금액 41억 원으로 1위를 기록한 유치원입니다. 유치원비로 19세 이상 성인만 출입할 수 있는 성박물관의 입장권을 끊는가 하면 백화점에서 각종 고가품과 속옷까지 샀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부당하게 쓴 돈을 학부모와 국가에 돌려주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4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참다 못한 학부모들 유치원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돈을 받는다 이거보다도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여태까지 이 많은 해 동안 해먹었으니까 이젠 앞으로는 그거라도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이 유치원 이사장이 소유한 또 다른 유치원. 미반환 금액이 9억 원으로 5위입니다. 이사장은 현재 감사를 무마하려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금 기념패를 뇌물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에서 나왔는데요. 하나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교육청에서 가 나왔잖아요. 근데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장은 감사 결과가 부당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반납 금액 4위를 기록한 또 다른 유치원. 2018년 교육청 감사 결과 원장 명의로 된 외제 고가 차량 리스 비용을 쓰는 등 10억 원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 역시 승복할 수 없다며 소송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으로 소송을 하면
당연히 사실 확인서가 다 있기 때문에 증빙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이행 안 해도 된다. 부당 사용액이 각각 21억, 12억 원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한 유치원. 두 곳 모두 교재와 교구를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유치원과 같은 건물엔 유치원장이 대표로 있는 영어 학원이 있습니다. 여러 유치원에 교구제를 납품한 것으로 계약돼 있었는데 감사 결과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과 거래했다는 다른 교구제 업체 주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이들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5억 원 정도를 돌려줬다며 나머지 금액도 반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취재진이 꼽은 1위부터 5위까지 5곳 유치원이 아직 반납하지 않은 돈만 91억 원. 대부분 국민들 세금이고 학부모들 지갑에서 나온 돈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한술 더 떠서 유치원 3법 시행 이후에도 또 돈을 빼돌리려 한다는 내부 고발까지 일부 유치원에서 나왔습니다. 개선된 부분이야 물론 있겠지만 여전히 사립 유치원을 제대로 감시하고 처벌하기에는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계속해 고아름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광모 씨가 설립한 유치원은 모두 4곳. 최근 3년 동안 여기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모두 160억 원에 이릅니다. 지원금은 받아 챙기고 행정조치 이행은 거부해도 처벌은 솜방망입니다. 개정된 유치원 3법 덕분에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급 운영비 지원만 끊었습니다. 전체 지원금의 5%에 불과합니다. 지원을 더 끊으면 피해는 원생들에게 돌아가니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볼모가 되는 셈입니다. 고려해야 될 게 많잖아요. 현재 다니고 있는 갑자기 퇴원을 시킨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근까지도 유치원비를 빼돌리려 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KBS가 입수한 유치원 회계 보고 자료입니다. 유치원과 거래가 잦은 한 업체의 등본을 떼봤더니 곽 씨가 담임 목사인 교회의 직원이 대표이사로 돼 있고 곽 씨의 딸이 이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업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여기 유치원 교재 납품하시는 곳 맞나요? 네, 화면 주고 가시죠. 2018년 6월 코딩 수업, 홍삼 및 두유구인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의 원비가, 다음 달에도 코딩 수업과 행사, 견학 등의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치원 교사들은 이런 걸 진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코딩, 자연 프로그램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입장료가 없는 공간들을 이용토로 지시를 받았고. 곽 씨는 2년째 교육청 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고발했지만 고작 100만 원의 벌금만 나왔습니다. 유치원 3법이 만들어졌다지만 회계 부정을 확인하려면 결국 거래 내역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곽 씨처럼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감사를 거부한다는 건 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 비리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라고 등 떠미는 게 교육당국이잖아요. 곽 씨는 교육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고 내부 고발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최근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입원 환자들보다는 출퇴근을 하는 종사자들의 전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요양병원 종사자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들어보시죠. 신규 환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제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집에서 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는 매일매일 외부자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하기는 어렵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고 요양시설은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장기적인 입원을 하고 또 입원을 할 때 검사를 통해서 입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 요소가 크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종사자들은 이제
그쪽의 의료진들이나 또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이 될 가능성들은 여전히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발생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전수에 대해서 특히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할 계획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점수 검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검사 역량에 비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19가 어제 음성이었지만 이틀 후에 양성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출입자들은 이게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매일매일 검사를 하지 않으면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놓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 감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취약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대안들을 다시 한번 마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재감염된 뒤 사망한 사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사례로 인해 첫 감염 이후 생긴 면역과 항체 지속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NN 방송 등이 한 의학저널 연구 논문을 인용해 골수암 투병 중이던 80대 네덜란드 여성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된 뒤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다시 감염됐다가 사망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여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원 치료 닷새 만에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는데요. 하지만 약 50일 뒤 항암 치료를 재개하던 중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주 뒤 사망했습니다. 이에 항암 치료가 면역력을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러나 연구팀은 해당 여성이 받은 항암요법의 유형을 고려하면 면역 반응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답해 코로나19 감염 후 생긴 면역과 항체 지속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억 5천만 톤 이상 줄어들며 유례없는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8% 줄어든 것으로 1979년 오일 쇼크는 물론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감소폭이 컸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지상 운송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0%나 감소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면서 봉쇄 조치가 완화되자 대부분 국가의 탄소 배출량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각 나라의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3가지 색깔로 구분하는 일명 신호등 지도를 만들어 역내 여행자들의 이동을 관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역내 여행자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새로운 검역 조치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합의된 주요 조치 중 하나는 국가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신호등 색깔로 구분해 표시하는 EU 공용 지도 발간입니다. 이 신호등 지도는 유럽 질병통제센터가 회원국들로부터 코로나19 자료를 받아 매주 EU 공식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할 예정인데요. 지난 2주 동안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25명 이하인 지역은 지도에 녹색으로 표시되고 이곳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별다른 제한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코로나19 검사, 자가격리 등 각 회원국 정부가 부과하는 의무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러시아가 약 2달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엔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승인했다고 푸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4,000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지난 8월 11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공식 승인했던 러시아가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Новосибирский центр «Вектор»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 сегодня вторую российскую вакцину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Эпивак
корона. 에피박 코로나 또한 스푸트니크 V와 마찬가지로 3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1, 2상 임상시험 뒤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푸트니크 V의 경우 이 때문에 효능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두 번째 백신에 대해 3상 임상시험에 해당하는 등록 후 시험을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제 하루에만 14,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34만여 명으로 미국과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만 3천여 명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프로스포츠 관중 50% 확대 추진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야구 등 프로스포츠를 이제 직접 가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30%까지 허용되고 있는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이 다음 달 중에 50%까지 확대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코로나19 관람질서 안정화 추이에 따라 11월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0%까지 관중 입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스포츠는 지난 5월 무관중 개막 이후 7월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을 시작해서 8월부터 30%로 관중 입장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무관중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감염병 발생 시 여행 위약금 절반 감면이라는 소식인데요. 코로나19로 여행이나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또 연기하면서 이 과정에서 위약금 분쟁도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항공, 숙박, 외식 서비스업 등 4개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법정 1급 감염병이 발생해서 이동 자제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항공, 숙박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50%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철수 권고 이상의 여행 경보 또는 현지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강제성은 없어서 계약할 때 약관과 취소 조건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항공사 휴업 장기화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항공사들의 휴업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4월부터 순환 유급 휴직을 해왔는데 12월 15일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휴직 대상은 12,600여 명으로 유급 휴직자는 월 최대 198만 원의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전체 직원 가운데 70%가 휴직 상태인데 다음 달 초면 유급휴직 지원금이 나오는 240일을 채우면서 직원들이 무급휴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도 유급휴직 지원금이 종료되는 이달 말부터 12월 말까지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네, 요양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병인 대부분이 중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들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요양병원들마다 요즘 인력난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피해는 결국 환자들이 입게 될 텐데요. 홍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환자들이 모여있는 한 요양병원. 중국인 간병인 한 명이 환자 7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 사람 너무 많다. 이런 방은 2명 줘야 돼. 한국인 요양보호사들도 있지만 급증하는 노인 환자를 돌보기엔 역부족. 간병 인력의 절반 가까이 외국인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중국이지. 아, 그래요? 옆에 방은 오래되셨어요? 예, 연면서. 국내 체류 자격만 되면 간병 관련 자격증 없이도 요양병원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내 누나도 일 시키더라 말이야. 줄줄 하나 안 하면 모르는데. 이거 줄줄 하나 안 해. 줄줄 모르지. 문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중국인들의 귀국이 이어져 간병인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서울 속 작은 중국으로 불리는 대림동 인력시장. 거리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아예 안 하려고 그래 이제는. 간병인 협회 사무실도 많은데 거의 다 내는 상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간병인 부족은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환자들의 행동을 더 쉽게 통제하기 위해 약물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 둘. 할머니들 약 들려와라. 주사 맞다, 주사. 왜 포주를 빼가지고. 돌봄의 질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어. 아이고. 적은 간병 인력으로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대부분 요양병원은 다인실에서 노인들을 봅니다. 기저질환자가 많은 만큼 대규모 감염 우려도 큽니다. 대구 코로나 사태 때도 간병인들이 한 번에 여러 병실을 관리하느라 피해를 키웠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병실마다 다 감염사가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 병실고 6명만 감염시킬 수 있지만 빨리 가니까 그 옆 병실에 6명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배로 감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행법상 요양병원은 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총수가 교체됐습니다. 지병 치료 중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정의선 씨가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기로에 놓인 현대차, 여러 가지 현안들을 떠안고 새로운 선장이 키를 잡았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그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현대차는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가 이사회를 열고 정 회장 취임 안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부장으로 현대차에 입사한 지 21년 만, 수석 부회장이 된 지 2년 만입니다. 정 회장 취임으로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전기차 등 미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틱스, UAM, 스마트시티 같은 상상 속의 미래 모습을 더욱 빠르게 현실화시켜 인류에게 한 차원 높은 삶의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4개의 순환 출자 구조로 이뤄진 현대차 그룹. 모비스에서 현대차, 다시 기아차로 이어지는 고리 형태입니다. 10%도 안 되는 정 회장 부자의 현대차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법적 실체도 없고 각 계열사별로 따로 있는 건데 상징적인 회장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통해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 족벌 경영 승계를 또 반복한 거잖아요. 여기에 국내외 7만 7천 대의 리콜 사태를 불러온 전기차 코나 화재와 중고차 사업 진출 논란 등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경영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죠. 전북 고창의 초등교사가 8살 학생의 욕설 등 학대를 했다는 의혹. 이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일단 담임직에서 배제됐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뭐라고? 새끼가 똑바로 말하네? 저기 나는 니네 애들한테 전화할 때 동물공 끝나냐? 초등학교 1학년인 8살 어린이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쏟아낸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녹취가 KBS 뉴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녹취에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초등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A 교사를 담임직에서 일단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관할 교육지원청도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제외하고 4명밖에 되지 않는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한 겁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 측이 형사 고소에 나서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 교사의 행위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A 교사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은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보도 내용과 같이 같은 반 학생들도 선생님이 욕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서적인 학대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경찰은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해당 학교에서 또 다른 학대가 발생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성실한 소시민들인데요. 실은 그 일이 범죄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문제의식을 담아낸 독특한 영화가 이번 주 관객들을 만납니다. 개봉영화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근면성실한 평범한 소시민처럼 보이는 두 사람은 범죄 조직의 하청을 받아 시신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끔찍한 범죄 현장을 치우면서도 이들은 그저 무덤덤하게 성실한 회사원처럼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해야지. 조금만 더 오케이 스톱. 그러다 단골 손님의 부탁을 받고 여자아이를 맡게 되면서 졸지의 유괴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유괴범이 뭔데? 언니를 데려온 사람들인데.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면서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사회구조에 순응한 평범한 시민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악의 평범성이란 문제의식을 나쁜 일 하는 착한 사람들이란 독특한 설정으로 그려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30대 발달장애인 청년과 가출 소녀가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이름이 뭐야? 석구. 그러다 소녀가 사고를 당하고 청년은 응급처치를 하려다 성추행범으로 몰립니다. 감독이 주목한 건 인간이 가진 믿음의 불완전성입니다. 마을 신부는 청년을 도우려 하지만 그가 범죄자가 아니란 생각까진 못하고 가출 소녀를 보호하려는 교사는 자신이 현장을 목격했으니 그게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신부님, 내 믿어요. 내 믿는데. 배우 김대명의 첫 주연작으로 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작품입니다.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고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인물들 중에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렇다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라. 고전이 된 멜로 남과 여, 그 이후를 담은 속편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1966년에 개봉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50여 년 만에 다시 같은 배역을 맡아 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찬란한 사랑의 기억과 삶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담아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오늘 아침 꼭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갔고요.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 김화는 영하 3.2도, 서울 6.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입니다. 당분간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한 날씨 계속되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시정도 좋은 편인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18도, 대구 20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백신이 부족해 독감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청소년용 무료 백신을 최대 15%까지 어린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파리에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 유럽 일부 나라의 국가 비상사태가 다시 선포됐습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금융회계 분야 전문검사 5명을 보강해 수사팀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지난주 울산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많은 분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또 부산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이 대피하고 여러 명이 병원으로 갔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공웅조 기자, 이번 불도 밤에 나서 상당히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어요.
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새벽 2시쯤입니다. 불은 14층 58살 김모 씨 집 거실에서 시작돼 거실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1,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장애가 있는 김모 씨 부부와 옆집에 사는 이웃 2명이 집 밖으로 나오다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옆집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나와서 인근 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소방당국이 소방관 110여 명과 펌프차 등 3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서 주민 11명을 구조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거실에서 전기장판을 켜고 잠을 자다 갑자기 연기가 나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또 한 요양병원에서 5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북구의 요양병원에서 5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병원에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확진자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 5명과 간병인 6명, 그리고 입원해 있는 환자 42명입니다. 이 병원에는 직원과 환자 등 270여 명이 있고 현재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검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53명 중 대부분은 병원 2층에서 나왔습니다. 직원 10명과 환자 33명 등 43명이 2층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중 1명이 이미 숨진 가운데 부산시는 최근 숨진 또 다른 4명의 환자가 유사 증상을 보인 점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고령이라 이분들이 위중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저희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요양병원 바로 옆에 요양원이 위치한 사실에 주목하고 두 시설 간 의료 인력 교류는 없었는지 파악하는 동시에 요양원의 직원과 환자 등 30여 명에 대한 검체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 만덕동은 관련 확진자 30여 명이 나오며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동단위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요양병원 확진 사태에 따라 만덕동 일대에 대한 특별 방역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부산 북구 지역의 13개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작으로 부산 전체 요양시설 종사자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네, 코로나19 전국적인 현황은 앵커 브리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 84명 나왔는데요. 국내 발생이 53명, 해외 유입이 31명이었습니다. 다만 이 통계는 방금 보신 부산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 사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규모는 아주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오 기준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원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7명 나왔고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했던 친구 모임 이 집단 감염은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23명까지 늘었습니다. 또 경기도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 관련해서도 누적 확진자 수가 61명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가을 단풍철 대비 방역도 강화되는데요. 당국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약 한 달간을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국립공원이라든가 자연휴양림, 또 수목원, 사찰, 휴게소 등에서의 방역을 대폭 강화합니다. 또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 명부 등을 통해서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관리해야 됩니다. 또 버스 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분들 아직 좀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이 관련법에 따라서 별도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요양병원 종사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도 추진됩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정밀 방역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인데요. 약 16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일선 소아과에서는 어린이 독감 백신이 동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백신 상온 노출 사태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물량이 부족한 어린이 독감 백신을 급한 대로 우선 청소년 물량을 일부 돌려서 채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으로 분배해야 할 소아과가 텅 비었습니다. 직원들은 접종 중단 소식을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네, 어머니 백신 자체가 현재는 물량이 없는 상태라서. 이 병원은 이미 지난달 말 백신이 동났습니다. 중고등학생용은 이렇게 많은데 신생아나 어린이용이 아예 없어가지고 예약을 아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신이 남아있는 소아과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한 7개 정도 남았다 그래서 10분 안에 오라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급하게 왔어요. 그나마도 얼마 남지 않아 수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번만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제보 보고 말씀드릴게요. 없어서요? 백신이요? 네네,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일선 병원에선 백신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10개 넘는 제약회사에 전화를 걸어본 결과 한 곳도 백신을 구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 가능성으로 인해 백신 수요 자체가 늘어난 데다 정부 조달 백신의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유료 접종으로 몰려 백신이 조기에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배송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같이 이제 급하게 몰려와가지고 뭐 무료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유료로라도 빨리 맞겠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만 13세부터 18세 청소년 대상 무료 백신 물량 가운데 최대 15%까지 만 12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처했습니다. 또 백신 조달 과정에서 기관별 편차가 발생해 물량이 부족한 곳이 있는 것 같다며 질병청의 예비 확보 물량 34만 도즈를 내일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 유럽은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프랑스 파리에는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코로나19 최고 경계령이 내려진 지 열흘째.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자 프랑스 정부가 다시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7일부터 프랑스 전역에 발효됩니다. 지난 3월처럼 방역 한계에 달할 경우 전국 봉쇄령까지 또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파리 수도권을 포함해 대도시 9개 지역엔 통행 금지령도 내려졌습니다. 최소 4주 동안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동이 금지됩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35유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년 여름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Le début de l'année qui nous frappe depuis 8 mois revient. Nous sommes dans ce qu'on a souvent appelé cette deuxième vague. Et ça remonte partout en Europe. 수도 마드리드 일대에 이동 제한령을 내린 스페인에 이어 접경국 포르투갈도 국가 비상사태 수위를 높였습니다.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하루 평균 1,000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북아일랜드도 방역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4주 동안 술집과 식당 영업이 제한되고 저녁 8시 이후엔 술 판매가 금지됩니다. 유럽 곳곳이 다시금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로 매일 약 5,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비상입니다. 우리도 추석 이후에 가족 감염이 잇따라 나온 사례가 있었죠. 미국 방역당국도 가족 모임이 가장 통제하기 어렵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다시 늘고 있는 주 원인으로 가정에서 이뤄지는 소모임을 지목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이 현지 시간 어제 미 주지사들과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는 전화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소규모 가정 모임은 통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드필드 국장은 다음 달로 다가온 추수감사절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추수감사절 가족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nd particularly with Thanksgiving coming up, we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stress the vigilance of these continued mitigation steps in the household setting.
전문가들도 명절에 이뤄지는 가족 모임은 고위험군인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this pandemic, this epidemic under control.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1천여 명.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3만 6천여 명이 입원했는데 지난 8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워싱턴에서는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이 연례 안보회의를 열고 현안들을 점검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협의가 있었고요.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세 나라 간 안보 협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 대선을 20일 앞둔 상황인 만큼 새로운 계획과 논의보다는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현안 점검에 초점을 맞춘 듯해 보였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맹을 언급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 작업에 대한 평가도 주요 의제임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70년 한미동맹의 의미를 평가하는 와중에 두 나라가 이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의체로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한 이른바 쿼드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Additionally, we will discuss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cluding a commitment to continue U.S., ROC, Japan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이에 앞서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찾아 헌화식을 갖고 동맹의 의미를 기렸습니다. 한미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회의를 연 것만으로도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례 안보 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지난해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지난해 성명 내용과 달리 주한미군의 규모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얼마 전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적이라는 분석에 대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최근 2년간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북한이 당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부쩍 커진 덩치에 다탄두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추정되면서 위협적이란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이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미사일 개발은 성능이 확실한지 알기 위해 시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know that when a nation builds out its missile program, the most important thing they do to make sure that it's actually functional is to test those missiles. 북한은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owever, last year did exactly 0 International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s last year. That held true for the year before that as well. 시험 발사 없는 미사일의 성능에 대해 위협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지 않았고 시험 발사가 2년 동안 없었다는 점을 더 강조한 겁니다. 미국에 대한 위험이 확실히 감소한 만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So the agreement, the understandings, albeit not achieving our ultimate objective in North Korea, has certainly led to reduced risk from the United States.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에 정보를 분석 중이라는 국방부 공식 반응 이외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굳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은 채 오히려 2년간 시험 발사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더 위협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공개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무기 개발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펀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옵티머스의 간부들은 본인들은 정작 도망갈 길을 미리 찾으려고 환매가 중단되기 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로비 계획 등이 포착됐는데요. 검찰 수사 상황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직전 회의한 내용이 담긴 회의 주제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금감원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범위의 제한 가능성, 금감원에서 고발 범위 최소화, 금감원과의 딜 등인데 옵티머스가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금감원 쪽에 우선 공을 들였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집행유예 시나리오를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보고 우선 금감원 관련 수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옵티머스의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준 의혹을 받는 윤모 금감원 전 국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김재현 대표한테 2018년에 2천만 원 받은 거 맞으세요? 해당 문건에는 또 수사 등에 대비해 준비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산 교체 작업 진행, 대표와 윤모 변호사 휴대폰 변경, 메일 등 SNS 폐쇄, CCTV 파일 삭제 고려 등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자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회사 관련 기록을 모두 없애려고 계획한 겁니다. 최악의 경우 생활비와 변호사비를 위해 비자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 내용대로 실제 인멸 등이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관계 로비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회계 분야 전문검사 5명을 파견받는 등 18명의 검사로 수사팀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 사건에 청와대 인사들도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요청이 오면 관련 자료 잘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7월 청와대에 요청했던 자료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입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나 5천만 원을 건넸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시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출입 기록 등을 다시 요청하면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CCTV 영상의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옵티머스 연루 의혹으로 사표를 낸 이모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이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왔느냐는 질문 등에 민정실 업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라임과 옵티머스 두 사태에 대해 무den으로 일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국민의힘은 특검만은 피하겠다는 면피성이 아니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태어난 지 15달 된 아기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어제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5개월 된 A군이 숨져 이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과거 A군 부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부터 해당 가정을 관리해왔습니다. 지난달 23일 소아과 검진 때는 A군 몸에서 학대 의심 흔적이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지만 당시 경찰은 A군 부모에 대해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전주의선거구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김제 부안의 더불어민주당 이번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마을 경로당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이원택 의원도 기소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총리 퇴진과 왕정 개혁을 내걸었는데 후자에 대한 의견은 시민들 간에도 엇갈립니다. 왕정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방콕에서 김원장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낮부터 정부청사 주변으로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세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총리 퇴진 등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현 정부는 개헌을 통해 상원 의원 250명 모두를 정부가 지명합니다. 입법부 의원을 행정부가 뽑는 것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제3당으로 떠오른 야당은 올 초에 강제 해산됐습니다. เราต้องเรียกร้องให้สภาเปิดวิสามัญเพื่อพิจารณา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นะครับแล้วก็รับ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เข้าไปดำเนินการแก้ไขรัฐธรรมนูญทั้งฉบับ 특히 민주화 시위대는 최근에는 민감한 주제인 왕정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왕정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하루 종일 일촉즉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민주화 요구는 거센 반면 왕정에 대한 태국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ซึ่งไม่เห็นด้วยอยู่แล้วซึ่งหลายๆอย่างที่ผ่านมาในอดีตหรือว่าในหลวงรัชกาลที่9และรัชกาลที่10เนี่ยทรงสร้างโครงการมากมายเพื่อประโยชน์แก่ประชาชนทั้งนั้น 오후 6시쯤 결국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풀면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정부청사 주변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가급적 시위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시위는 밤새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태국은 19번이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 군부는 일부 언론의 쿠데타설을 일축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정입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입니다. 오늘 밖에 나가신다면 갑자기 차가워진 공기에 깜짝 놀라실 텐데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 김화는 영하 3.2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이 6.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표정은 맑습니다.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아서 시정도 좋은 편이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에서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서울이 6.7도, 원주 6.3도에 머물러 있고요. 대전도 6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강릉 18도에 머물겠고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2도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파도의 높이가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급적 해안가에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는 계속되겠지만 내일은 밤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가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승인했다고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원래는 1, 2, 3상 시험까지 거치는 게 통례인데 러시아는 지금 3상은 건너뛴 채 승인부터 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의 하루 확진자 수가 14,000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지난 8월 11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공식 승인했던 러시아가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Новосибирский центр «Вектор»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 сегодня вторую российскую вакцину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Эпивак Корона». 에피박 코로나 또한 스푸트니크 V와 마찬가지로 3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1, 2상 임상시험 뒤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푸트니크 V의 경우 이 때문에 효능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두 번째 백신에 대해 3상 임상시험에 해당하는 등록 후 시험을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제 하루에만 14,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34만여 명으로 미국과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만 3천여 명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부동산 문제, 이제는 전세 쪽으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품귀 현상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문 앞으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시세보다 싼 전세가 나왔다는 소식에 집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차례를 기다려 집 내부를 둘러본 끝에 결국엔 제비 뽑기를 통해 임차인이 결정됐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지만 이 아파트 단지엔 크기별로 나온 전세가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꼭 하실 분을 말씀해보시면 한 5분 정도 하시게요.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선을 긋고 제비 뽑기 한 거예요. 4,40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도 순수 전세 물건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학군이나 교통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 입주권을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지역에선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있긴 있는데 9억에 나와 있죠. 고3, 고1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전학시키기도 너무 어렵죠. 찾는 사람은 많은데 빌려줄 사람은 적다 보니 전세 거래 자체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5,200여 건으로 1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번 달 상황도 비슷합니다. 나는 집도 없거나 가격이 입주만 올라가는데.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주 190을 넘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전세가 필요한 사람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란 뜻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아버지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출범한 이후 20년 만에 총수 교체인데요. 지배구조 개편과 리콜 사태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그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현대차는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가 이사회를 열고 정 회장 취임 안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부장으로 현대차에 입사한 지 21년 만, 수석 부회장이 된 지 2년 만입니다. 정 회장 취임으로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전기차 등 미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틱스, UAM, 스마트시티 같은 상상 속의 미래 모습을 더욱 빠르게 현실화시켜 인류에게 한 차원 높은 삶의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4개의 순환 출자 구조로 이뤄진 현대차 그룹. 모비스에서 현대차, 다시 기아차로 이어지는 고리 형태입니다. 10%도 안 되는 정 회장 부자의 현대차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법적 실체도 없고 각 계열사별로 따로 있는 건데 상징적인 회장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통해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 족벌 경영 승계를 또 반복한 거잖아요. 여기에 국내외 7만 7천 대의 리콜 사태를 불러온 전기차 코나 화재와 중고차 사업 진출 논란 등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경영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가구, 주택 정보를 수집해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의 100년 전부터 시행됐는데요. 조사원이 일일이 방문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이것도 비대면으로 바뀐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에 들어선 대형 조형물과 그림, 집집마다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인구와 가구, 주택에 대한 정보를 설문으로 수집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입니다. 인구조사의 시작은 1925년으로 1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심하시고 거짓 없이 답변하여 식구가 몇 명인지, 어떻게 출근 또는 통학하는지부터 종교와 글을 읽을 수 있는지까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왔습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조사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올해 역시 새로운 질문들이 추가됐습니다. 1인 가구, 또 혼자 산 기간, 그리고 반려동물, 또 마시는 물 이런 것들이 신규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70개 항목을 속속들이 묻고 답하는 만큼 방문조사가 기본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조사를 올해 처음 도입하고 인터넷 조사 비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조사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갖췄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삼각김밥까지 활용하기도 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오늘부터 국내 거주 450만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됩니다. 수집한 자료는 각종 국가통계의 기본 자료가 되고 1인 가구 대책이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같은 국가 주요 정책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합니다. 하나는 악의 평범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근면 성실한 평범한 소시민처럼 보이는 두 사람은 범죄 조직의 하청을 받아 시신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끔찍한 범죄 현장을 치우면서도 이들은 그저 무덤덤하게 성실한 회사원처럼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해야지. 조금만 더 오케이 스톱. 그러다 단골 손님의 부탁을 받고 여자아이를 맡게 되면서 졸지의 유괴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유괴범이 뭔데? 언니를 데려온 사람들인데.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면서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사회구조에 순응한 평범한 시민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악의 평범성이란 문제의식을 나쁜 일 하는 착한 사람들이란 독특한 설정으로 그려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30대 발달장애인 청년과 가출 소녀가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이름이 뭐야? 석고. 그러다 소녀가 사고를 당하고 청년은 응급처치를 하려다 성추행범으로 몰립니다. 감독이 주목한 건 인간이 가진 믿음의 불완전성입니다. 마을 신부는 청년을 도우려 하지만 그가 범죄자가 아니란 생각까진 못하고 가출 소녀를 보호하려는 교사는 자신이 현장을 목격했으니 그게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신부님, 내 믿어요. 내 믿는데. 배우 김대명의 첫 주연작으로 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작품입니다.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고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인물들 중에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렇다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고전이 된 멜로 남과 여, 그 이후를 담은 속편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1966년에 개봉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50여 년 만에 다시 같은 배역을 맡아 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찬란한 사랑의 기억과 삶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담아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2주 동안 자기 돈을 내고 격리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특히 매 끼니 먹을 도시락을 사는 비용도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단속반이 도시락 업체를 확인했더니 원산지가 허위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은 게 많았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자 25명이 생활하는 격리 생활시설입니다. 이들은 2주 동안 하루 10만 원씩 140만 원을 내고 생활합니다. 삼시세끼 도시락 비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하는 내용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소자들이 원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주니까 그렇죠. 선정되어 있으니까 먹는 건데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왜 없을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코로나19 격리생활시설에 납품하는 도시락 업체에 들이닥칩니다.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과 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를 섞어 쓴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 메뉴인 소불고기와 제육볶음은 외국산으로만 만듭니다. 이걸 봤을 땐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소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져 있는 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겠죠. 메뉴마다 원산지가 다를 경우 상세 표시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포장 용기나 영수증 등의 원산지
사항을 표시해서 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전시는 위법 여부를 살펴 납품업체 교체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업체랑 더 이상 우리가 운영상에 계약을 하기 어렵다 하면은 저희 내부 검토해서 바꿀 수도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도시락 업체 2곳 중 한 곳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한 곳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스포츠계의 폭력이 민낯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참담합니다. 무자격 빙상 코치가 실업팀 선수를 폭행하고 또 무차별적으로 폭언했는데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성남시청 빙상팀 훈련장 탈의실. 한 남성이 욕설을 하며 다른 남성의 멱살을 잡아챕니다. 대화 도중 다른 곳을 봤다는 이유로 훈련 담당 코치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사람이 멱살을 잡히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그것도 선생님한테. 그 사건 이후로 그 선수는 공황장애를 얻게 됐어요. 해당 코치는 초중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개인 코치. 실업팀을 지도할 자격은 없는 무자격 코치입니다. 주 3회에서 4회는 꼭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일단 손에 잡히는 걸 다 던져요. 초시에 플라스틱 날집. 팀 감독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왔다고 선수들은 말합니다. 모를 리는 없어요. 왜냐면 그 폭행 현장을 보고 본 적도 많으니까요. 절대로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심석희 선수가 당한 피해가 드러난 것이 지난해 초. 그 사이 최숙현 선수가 생을 마감했는데도 여전히 스포츠계에서는 폭언,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선수와 지도자 관계가 거의 왕이 군림하는 정도의 관계거든요. 신고를 하거나 해도 오히려 본인이 좀 참고 넘어가지 왜 그랬냐라는 식으로. 해당 사건은 대한체육회 등에 신고됐지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종결됐고 이달 다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체육계의 폭력이 재발한 상황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조사를 포함해서 관련자 징계나 처벌을 책임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해당 코치와 감독은 오늘 열리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성판악 탐방로 주변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신익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성판악 탐방로 주변 왕복 2차로입니다. 평일인데도 2차선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수백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연속하라고 처음 왔는데 근데 아침부터 밖에 다 더러우시고 이게 뭐 약간 그냥 단습적으로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교통에 방해가 되는가 하면 일부 차량은 불법 유턴까지 하면서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차량 옆으로 탐방객들이 걸어다니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커브길이 있잖아요, 커브길이.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산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솔직히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성판악 탐방로 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89대. 평일 평균 300여 대, 주말에는 400대를 넘는 차량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할 수 있는 건 계도 활동뿐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한라산 탐방 예약제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라든가 또 평일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성판악도로는 주차 금지 구역이다는 그 홍보물을 그 차량에 부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 10km 밖 국제대학교 인근에 차를 주차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 주차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만 환승 주차장에 수용 가능 차량도 190여 대에 그쳐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난방비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연탄으로 추위를 이겨내는 에너지 빈곤층이 있는데 그런데 연탄값이 크게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명구 기자입니다. 40년 넘게 연탄으로 난방해온 올해 73살의 김금수 씨. 최근 연탄값이 계속 오르면서 벌써부터 겨울 날 일이 걱정입니다. 많이 인상되지. 한 반 이상 인상됐지. 우리 기름 벌라도 없고 이거 보이잖아요. 정부가 연탄값을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지난 2018년 639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184원이던 연탄값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3개 다 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탄을 아끼느라고 2칸밖에 안 떼거든요. 문제는 소비 위축으로 연탄 생산량도 줄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국내 연탄 소비량은 2005년만 해도 200만 톤이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3분의 1도 안 되는 64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2014년 46곳이던 연탄 공장은 경영난으로 현재 36곳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연탄 공장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게 되면 연쇄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운 공장이 문을 닫으면 운송비 등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생산적 차질도 있겠지만 공급이 안 돼서 그나마라도 겨울 나기가 더 어려워지실 것 같은 그런 예견을 하죠.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재 전국에는 아직도 10만여 가구가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목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유 많은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만 간선도로 중심으로 정체가 두드러진 곳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방향 창동교부터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성산대교 북단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교통량이 많고 올림픽대로 잠실 쪽 행주대교와 가양대교, 다시 여의도권으로 부분 지친데요. 평상시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가양대교 위로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교통 혼잡 소식입니다. 퇴계로 남산 SK 남산빌딩 앞에서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 장소에서 회원 로터리를 지나 구 삼성화재 앞쪽으로 약 1.2km 구간 도로 행진이 예정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구간으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광고탑 화면 교체 작업으로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TV, 냉장고, 가구, 그리고 옷과 자동차.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뭘까요? 집안에서 쓰는 것, 그리고 나갈 때 쓰는 것. 더 확실한 차이는 코로나 상황에도 오히려 잘 팔리는 것과 충격이 큰 것이랍니다. 재택근무로 집에 있다 보니 가전과 생활용품 등에 관심이 커진 반면에 옷 살 일, 차 몰 일은 줄어든 때문이겠죠. 코로나로 새로 바뀐 경제 상황, 이른바 코로나 뉴노멀 경제가 도래한 겁니다. 실제로 이는 최근 주요 기업들의 3분기 깜짝 실적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가전 부문의 급성장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전제품 소재를 만드는 LG화학까지도 덕을 볼 정도입니다. 지난 8월 가전제품 소매 판매 지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몰고 온 경제 변화가 기업들에겐 큰 도전이라는 겁니다. IMF도 많은 기업이 코로나 이전에 이미 매우 높은 부채를 갖고 있었다며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가 계속되면 자본 부족이 심각해질 거고 부족분의 대부분은 신흥국 기업들의 것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MF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정책의 실수 등을 우려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결국 기업을 잘 뛸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어제 시작된 경제 3법 관련 여권과 재계 간의 소통, 그래서 의미를 갖습니다. 여권은 이번 입법을 통해 기업 경영의 공정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재계는 일부 조항이 해외 투기 펀드의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기업 경영의 공정성을 확고히 하려는 근본 목적, 결국 기업이 잘 뛰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까지 이어질 이번 소통, 그 결과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백신이 부족해 독감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청소년용 무료 백신을 최대 15%까지 어린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파리에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 유럽 일부 나라의 국가 비상사태가 다시 선포됐습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금융회계 분야 전문검사 5명을 보강해 수사팀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아침 나가실 때 꼭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밤사이 복사 냉각도 활발해져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간 곳이고요.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침 기온이 0도 아래로 내려간 지역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6.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철원, 김화는 영하 3.4도까지 떨어졌고 봉화가 2.4도, 장수는 2.9도로 출발했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 기온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당분간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아서 시야도 좋은 편인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에서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서울이 6.7도, 춘천은 3.9도 가리키고 있고요. 전주가 8도, 안동은 4.4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구도 11.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한 날씨는 이어질 텐데요. 서울이 18도, 원주 17도, 대전 19도 예상되고 광주가 20도, 부산은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동해상과 남해상에서도 물결이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밤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